예, 그러면 이 추운 날씨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그 경제적인 데 초점을 맞춰서 경제 전쟁과 제재의 역설 이런 제목으로 성환용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실 텐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내가 이런 걸 하다가 완전히 길을 바꾸는 사람은 보통 대가들이잖아요. 성환용 교수는 그 전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가고 이러면서 전기는 사방에 흐르더라. 나는 남한의 흐르는 걸 하나 만들겠다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영역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권위자로 그렇게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성원용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그 일부 때 우리 김창희 교수님이 그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이라든지 이 사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그것을 기본 전제로 놓고 경제적인 측면만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으면 합니다. 모두 다 원치 않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 이 전쟁을 저는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왜 경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경제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이 전쟁을 진행하면서 러시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대평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경제 전쟁, 지정학의 어떤 그 갈등, 이것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대한민국의 유라시아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사점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2022년 2월에 전쟁이 발발된 것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쟁은 아주 오래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깝게는 2014년 크림반도가 병합되고 난 다음부터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더 소급을 하면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시작이 됐던 유라시아 대륙의 대분열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러시아와 또 서방의 국가들 사이에는 대격돌이 시작이 되었다. 아마 지정학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리공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구소비에트 블록과 또 이 유럽의 블록 사이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그 시기에 유럽의 안보의 지형을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러시아와 서방이 함께 논의를 해서 이 시큐리티 아키텍처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세계 질서를 좌우해왔던 냉전 체제의 한 축이 무너지고 그 축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서구의 팽창과 압박이 시작됐던 시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는 새롭게 스테이트 빌딩을 하는 시간이었고,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 경제를, 또 정치 체제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앞세워서
새로운 세계의 이 중심에 끊임없이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강대했던 러시아의 국력을 끊임없이 약화시키려고 하는 서방의 도발이 진행됐던 시간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0년에 푸틴이 집권을 했는데 소연방 해체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러시아의 GDP가 1990년 대비 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 앞에 강의를 했던 김창진 교수님과 제가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던 시간이었는데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이야 굉장히 그 다양한 그 뭐 쿠데타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도 보고 뭐 그러긴 했지만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유학생들에게조차도 시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붕괴되고 파멸되어가는 국가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어떤 극도의 혼란기를 경험했는데 그런 10년의 시간을 지나고 푸틴이 권좌에서 내려오고 그 권력을 옐친이 권좌에서 내려오고 푸틴에게 권력을 넘겨줬죠. 그래서 2000년부터는 푸틴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와서 점차 러시아 내부에서 어떤 그 생각들이 모아지냐 하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었다. 사회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국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평화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기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러시아의 대중과 엘리트가 함께 공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앵글로색슨 아이들이 러시아에게 제안했던 그런 개혁의 방식을 수용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너희들이 걸어온 길과 다르고 역사적인 경험을 달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제가 다르고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구가 제안했던 시장경제 체제의 대혼란기에 극도의 빈곤 상태를 경험했던 러시아인들은 푸틴 집권 이후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고유가 시기에 강력한 국가의 통제 체제를 확립하면서 옐친 시기 잃어버린 그 10년의 시간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구 언론에서는 푸틴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하는 평을 하고 있고 스탈린 체제의 부활과 같은 언사를 늘어놓고 있지만 러시아의 국민들은 70% 80%가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서구와 러시아 국민들이 바라보는 푸틴 체제에 대한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푸틴이 새롭게 이런 구상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유라시아를 건설해야겠다. 소비에트 연방 체제 해체 이후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가 만들어 왔던 지난 세기에 지난 30년의 혼란기를 청산하고 이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중심에 들어서서 중국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가자. 그것은 바로 다극 체제다. 그 다극 체제만이 지구상의 혼란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안하고 스스로 그런 그 플랜들을 짜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만일 이미 1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사실상의 동맹과도 같은 준동맹 체제를 확립하고 난 다음 이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 체제에 인도가 들어올 수 있고 다시 아세안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바야흐로 유라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글로벌 단위의 평화를 앞당길 거라고 하는 생각을 푸틴이 오래전부터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전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구상을 실현해 갈 수 있는 물리적 토대와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한 국가의 국력을 대외적으로 표출시켜낼 수 있는 국력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 국가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교의 위상을 확립하면 최소한 대륙 국가로서의 어떤 그 국력을 가지고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유라시아 구상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들을 중국과 나눠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초기에 중국이 급격하게 그 국력이 격상되고 올라오는 시기에 또 극동 지역의 러시아의 영토로 중국인들이 넘어오면서 혹시나 과거에 그들이 찾았던 영토를 또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생각을 러시아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1대1로조차도 초기에는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1대1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봤던 러시아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사이에 연대와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를 같이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는 푸틴과 시진핑이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국제사회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난 다음에 아주 장문의 그 글로벌 체제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죠. 그 구상 안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요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어떤 체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 각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민이, 시민이, 인민이 선택할 것이다. 경제 체제도 또 정치 체제도.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이 물리적 토대라고 하는 것이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할 수 있는, 육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대륙교가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나타났던 그 상황들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을 통과하고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또 러시아의 극동에서 몽골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을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대륙교의 물동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싫든 좋든 이르든 늦든 언젠가는 오고야 말 대륙교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결국 중국과 몽골, 중앙아시아 또 러시아로 연결되는 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파워가 커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북극 항로까지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로는 남방 항로를 통해서 그 화물이 운송이 되는데, 이 운송 루트 외에 대륙을 통과하는 루트와 다시 북극 항로를 연결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러시아에게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단위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을 그 지역 개발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북극에 있는 지역과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지나가는 사이에 남북으로 연결된 내륙 수운이 있습니다. 그 내륙 수운을 잘 활용하면 북극에 개발된 화물을 내륙 수운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다시 그 블라디바스톡이나 나우트카나 보스토치니 항만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세계의 대프로젝트는 바로 이 루트를 따라서 얼마나 많은 물동량이 움직이느냐, 그것이 유라시아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극 항로의 개발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활성화와 내륙 수운의 개발은 상호 연동되어 있다. 이것은 함께 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20세기 이후에 과도하게 팽창된 금융자본이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글로벌 단위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의 저발전된 미개발된 지역을 끊임없이 그 물리적 인프라를 개발하는데 이런 과잉의 금융 자본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이미 2000년부터 유럽 사회에서, 미국에서 또 러시아에서 외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위기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글로벌 단위의 금융 위기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력과 통신과 내륙 수운과 이 에너지 관련된 그 프로젝트들, 가스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석유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완성시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디벨롭먼트 커리더라고 하는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러시아가 자신이 대유라시아 구상을 실천해 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푸틴은 아마도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라시아 대평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면에 어떤 그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냐면, 결국 그 러시아를 응징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러 규제를, 또 제재를 강력하게 미국과 서구 사회가 진행해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저항으로 러시아는 카운터 생션을 하고 있죠. 역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은 그 전장에서 펼쳐지는 어떤 그 전황보다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하는 이 제재와 역제재 사이의 갈등 관계가 어느 편으로 그 기울고 있는가, 최종적인 승자가,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부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침공 행위, 이 특수작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규탄하고 그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경제 제재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일부 국가, 사실상 G7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제재를 하는 것이지, 거의 대다수의 국가들은 중립의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러시아 편에 가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에 이 경제 전쟁이 누구 편으로, 누구의 승리로 귀결될지는 좀 더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2014년에 크림반도가 병합되고 난 다음에도 서구의 대러 제재가 진행이 됐죠. 따라서 제재와 역제재라고 하는 이 대항 체제를 놓고 경제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전쟁은 이미 2014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부터 이미 우리는 이렇게 증폭되어가는 제재의 체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과 친구가 분명할 때는 엄밀하게 하면 제재가 필요 없죠. 사실은 쉽게 무력을 행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동서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난 다음 이미 국제사회에 아주 편리한 수단과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제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재를 서구 사회가 굉장히 쉽게 채택하고 활용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재는 끊임없이
증가되어 왔다. 이 구조 안에 2014년이 시작이 되고 다시 2022년에 증폭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재와 역제재의 대항 체제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해석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전쟁은 누가 싸우고 있는 것인지, 어떤 체제와 체제 사이의 대립인지, 자유자본주의 체제,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자본주의 체제와 이거에 맞서 싸우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국가자본주의 체제 사이의 대립과 갈등인 겁니다. 끊임없이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와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에 대해서 이 시장 자유주의의 원칙을 옹호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 올바른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서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시장 경제 체제를 너무 단일한 체제로 해석을 하려는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도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다만 시장 경제 체제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중국의 시장 경제 체제와 일본의 시장 경제 체제와 한국의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체제가 다른 것처럼 둘 사이의 체제를 좀 달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대항 체제는 서구의 금융자본주의와 러시아 중국의 산업자본주의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재는 거의 모든 부분 금융 쪽에 집중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금융 부분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 약한 고리를 치기 위해서 금융자본주의가 발전되어 있는 앵글로색슨이 주도한 그 제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 원펀치 투펀치를 맞고 난 러시아가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항을 뭐로 하느냐? 결국 에너지와 식량이라고 하는 산업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산업. 20세기까지 그 서구의 자본주의를 끌고 왔던 전통적인 산업을 앞세워서 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대항 체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대항 체제는 유라시아의 패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러시아는 이 공간을 전통적인 자신의 안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1990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자신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국제적인 위상이 추락되기는 했지만 이 유라시아 공간에 대한 영향력은 그 러시아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의 공간들을 놓고 EU와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네 번째는 한 300년 가까이 러시아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던져보면 실제로는 이념의 문제는 좀 뒤로 물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장 경제냐 또는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를 현대화하고 근대화할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 러시아 엘리트들의 머릿속에 300년을 지배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푸틴의 머릿속에서는 똑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러시아를 EU보다 미국보다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 30년의 혼란기를 겪었으니 지금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과제를 이행해 가기가. 어쩔 수 없이 서구로부터 많은 혁신된 기술들을, 자재들을, 설비들을 도입해 와야만 합니다. 석유와 가스를 팔아서 벌어들인 달러로 서구의 선진적인 기술과 소프트웨어와 설비와 자재를 도입해서 러시아가 근대화, 현대화를 하는 전략들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 전략을 계속 수행해 가기가 어렵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구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독자 생존의 길을 가야만 하는 거죠. 최소한 서구와 대타협을 하고 화해를 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중국과 인도와 브라질과 또는 주변에 있는 기타 여러 국가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생존하고 발전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대항 체제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제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저희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먼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이 곡물 가격의 아주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재 가격이 다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는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전쟁이 나서 서구로부터 들어오는 제재의 그 강펀치를 계속 맞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4년에 제재가 시작될 때부터 또는 이미 그 이전부터 소비에트 시기에 끊임없이 단 하루도 제재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던 소비에트의 그 운명을 알고 있는 러시아의 엘리트들은 제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들은 우리를 여전히 유럽의 변방으로, 빈곤한 국가로 또는 악마로 보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러시아의 굉장히 많은 그 국책연구원들이 제재를 준비하라, 어떻게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카운터 생션을 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라고 훈련을 시키고 연구 과제를 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달러 체제에 의존하지 마라. 가능한 한 지불준비금의 달러의 비중을 낮춰라. 그리고 가능한 한 금을 늘려라. 그리고 가능한 한 다른 외환으로 마치 그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는 것처럼 분산을 하라고 하는 리스크 헤징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감을 중국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러시아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특히 석유와 가스의 수출에 의존한 경제인데, 러시아 정부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의 한 절반 가까이는 이 에너지 가격, 에너지 수출로부터 벌어들인 세수에서 그 운영을 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면 어떻게 되지? 푸틴이 이야기합니다. 준비해.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여윳돈을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안정화기금과 국부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턱없이 서구가 일방적으로 금융섹터, 취약한 금융섹터를 강타하기 위해서 스위프트 결제 체제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규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는 나름대로 자신이 버틸 수 있는 방도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서구의 체제와 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러시아 사회의 멘탈리티와 러시아 사회의 규범, 제도는 굉장히 독특한 자신들의 과거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 경제 전통과 문화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과거 사회주의 시기의 문화가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것이 사회주의의 유산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에트 시기의 그 사회주의가 막스 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와 러시아의 전통적인 사유를 결합시켜 버린 거죠. 경쟁보다는 협조와 공생과 연대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임금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하이어드 레이버가 아니라 서비스 레이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개인이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체제를 선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담보해 줄 수 있는 국가의 안위를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는 그런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들은 나토의 동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나토의 동진이 계속 확대되면서 서구 사회가 이해했던 그 위협에 대한 인식과 러시아인들이 이해했던 위협의 인식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토가 야, 우리가 무슨 확장되는 게 너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겠니?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위협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아까 우리 김창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폴레옹 전쟁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 히틀러의 침공까지 끊임없이 그 대평원을 향해서 적들이 몰려와서 수많은 그 민중들이 죽어갔던 과거의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인들에게는 실제로 단순하게 푸틴을 중심으로 한 주변 엘리트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대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과장된 측면이 없잖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래서 탈나치화라든지 탈군사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 러시아 사회의 그 체제나 제도와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 사회는 다른 사회다. 서구 사회와 그 다른 사회에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강제하고 이식시키려고 했던 모델이 파산되고 새롭게 국가 건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담론들이 러시아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은 2022년 2월에 시작이 됐지만 이미 전쟁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체제, 새로운 제도, 새로운 규범을 만들기 위한 갈등이 이미 시작이 됐었던 것이다. 이 제재와 역제재, 생션과 카운터 생션의 그 충격들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를 이제 비교평가한 보고서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 특히 이제 동아시아나 이쪽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의 교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이 많으면 당연히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살게 될 텐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충격파가 오고 있지는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가 굉장히 자기 충족적인 사회예요. 아까도 우리 김창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글로벌 단위에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산하고 분배해서 즐기며 살 수 있는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다 있어요. 다. 아쉬운 것은 국가 지도자가 그것을 잘 생산하고 잘 분배하는 것이 필요한데 때때로 잘못된 체제에서 잘못된 지도자가 그것을 역할을 하지 못해서 많은 민중들이 국민들이 그 공궁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자기 충족적인 사회입니다. 부러워하지를 않아요. 누굴 탓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우린 가진 게 너무 많은 나라이니. 그렇기 때문에 대외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렇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큰 충격 속에 살지는 않을 것이다. 몇 개 이제 한중일 3국만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 제재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실제로 2014년 제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으로부터
첨단의 혁신의 기술과 자재와 설비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오게 하니 러시아로는 입을 쩝쩝 다시면서 좀 질은 떨어지지만 아쉽지만 중국 거라도 써야겠다. 아쉽지만 한국 거라도 써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많은 설비가 러시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설비를 사주고 있는 국가가 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더구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원을 아주 싼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 그리고 러시아가 계속 노크를 하면서 같이 함께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2014년에도 좋았는데 2022년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재 생션 체제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역에서도 그다음에 이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중국의 위상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그 무기를 수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도 있고, 지금 당장 달러가 부족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비빌 언덕이 필요한데 중국이 얼마나 좋은 파트너입니까? 그래서 서로 윈윈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산업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둘 사이의 협력이 이제 어디까지 진격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의 약한 고리라고 하는 금융 섹터까지 연대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전통적인 산업 부분의 협력은 이미 굳건한 토대를 다지기 시작했고, 둘이 앵글로색슨이 주도해왔던 금융 섹터를 향해서 진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미약하죠. 왜냐하면 국제 결제 체제에서 스위프트 체제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가 만들어가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고작 해봐야 한번 5%에 한 10%?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그 비중을 앞으로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안화와 루블화를 가지고 수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그 오일과 관련된 결제 체제를 또 루블화 결제 체제로, 가스는 이미 이제 시작을 했죠. 이런 변화들이 어찌 보면 한 세기를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달러 지배 체제에 그 상처를 내고 금을 가게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측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가 현대화를 하고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서구의 제재 때문에 혁신된 기술과 자재를 들여올 수 없다.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그것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그 둘 사이의 협력은 전면적인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이 협력은 뭐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서 90년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급등과 급락의 시기는 결국 무엇과 연동된 거냐면 글로벌 위기가 와서 러시아 경제가 추락하거나 유가가 급등하거나 그러면 출렁거리는 게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안정이 안 되고. 지금 러시아로부터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데 그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수출은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그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수출을 잘 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 내에 급등을 해버려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도입하는 에너지 자원 부분의 협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러시아가 원하는 부분, 이노베이션, 혁신 부분에서 협력을 하자라고 합니다. 단적으로 너희들이랑 우리랑 우주항공 같이 해보자. 너희들이랑 나랑 AI 한번 같이 해보자. 너희들이랑 나랑 디지털 전화를 같이 한번 해보자.
배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반도체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협력으로 전환되어야만 러시아도 좋고 한국도 좋은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이 교역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이 규제 때문에, 제재 때문에 많은 부분 경제 활동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가더라도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혁신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러시아와 협력을 해야 한다. 근데 한국이 최고의 혁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러시아예요. 이미 서방은 한국에게 기술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줘요. 아직도 순진해서. 그리고 그 기술로 굉장히 저희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1990년 이후에 삼성과 LG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혁혁한 공을 세운 국가가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의 많은 인재들이 삼성과 LG의 연구소에 취업을 해서 그들의 원천 기술을 제공해줬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응용한 여러 제품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쓰는 핸드폰에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러시아 기술입니다.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도 러시아 기술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 기술들이 있으니 이걸 앞으로 저희들이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본이 조금 불편할 거예요. 일본이 어찌됐든 미국이 그 영국과 미국이 앞장서서 들고 있는 깃발 뒤에 쫄랑쫄랑 따라가면서 뭐 한마디로 러시아를 규탄한다라고 이렇게 응징하자라고 외치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제재의 조치를 취하면서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아베가 블라디보스톡의 극동 동방경제 포럼을 하면 매년 찾아와서 나 너랑 친구잖아. 푸틴 너 나랑 친구 맞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선의를 베풀고 이런 행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재를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하면 어라 이거 봐라 뭐 어제까진 친구라고 그러더니 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라고 하면서 너 한번 맞아봐 라고 해서 한 대씩 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러시아에 제재를 하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실리적인 관점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프로젝트에 제재를 하지는 않겠다. 우리도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일본의 압박이 커지고 미국과 연대하는 모습이 강해지자 러시아가 너 너 나가고 너 있는 집은 그냥 가지고 와. 우리가 할 거야. 해서 지금 그 새로 판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할린 프로젝트의 2 프로젝트는 아마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질 거고 그 기업의 지분을 나누는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가 무능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봐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게도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야, 2014년에는 크림반도 병합했을 때 넌 제재 안 했잖아. 제재 참여 안 했잖아. 근데 올해는 하는 거니?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엉아 미안해. 이번에 어쩔 수 없어. 국제사회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래 뭐 너희들은 뭐 한미동맹 체제에 결속돼 있고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다. 그치? 그 정도는 러시아가 이해해주는 국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사실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있는데요. 그 비자 면제 협정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비우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자 면제 협정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그 말은 더만 나가지 마. 앞으로 쓸데없이 깃발 두고 나가지 마라고 하는 신호를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저희들이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죠. 뭐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양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저는 사실 조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김창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전략적 사고를 잘 못한다. 단순하게 도덕과 가치의 판단에 따라 친구와 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존의 길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재의 역설. 유가가 이렇게 오르니 제재 때문에 수입은 못하죠. 러시아가 하고 싶어도. 근데 수출은 이렇게 잘 되니 이 경상수지 흑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다 항복을 할 줄 알았더니 러시아가 해봐. 곧 찬바람 분다 니들. 여름이 두려울 거다 니들. 찬바람 불면 니들 어떻게 살래?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애들이 비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축을 하기 시작한 걸 러시아가 알고 그걸 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유럽의 특히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노동자들이 피켓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유럽의 에너지 취약 계층이 거리로 나오고 광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어마무시하게 전기료가 올라갈 것인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수를 러시아가 읽고 있다. 따라서 저는 뭐 이 저유가 시대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는 고유가 시대로 다시 전환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신의 한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바이든이 신재생 에너지를 중요한 담론으로 내걸고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이 나토의 팽창과 동진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갈등과 위기의 상황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이 주권과 관련된 어떤 그 갈등과 대립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21세기에 어떠한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 21세기에 어떻게 국가의 부를 키워낼 것인가와 관련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그 의견 충돌, 이해관계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전쟁의 국면에서 함께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러시아의 체제는 유가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역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 유가가 오르면 루블화 환율이 안정이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런 겁니다. 지금 저희들 유라시아 전문가들 중에서도 러시아에 투자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이 대폭락 사태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싹 다시 말아 올려서 다시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전쟁이 발발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떨어졌다가 이때 아주 동일한 시점에, 딴 때도 아니고 바로 요 시점에 자, 이제부터 루블로 내. 루블로 내지 않으면 가스 안 줄 거야.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죠. 저항하는 세력들 일부. 그런데 아주 동일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 시점에 전쟁이 났고 요거하고 동일한 시점에 루블로 내. 당연히 루블화가 안정이 되는 거죠.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블화는 아주 안정된 상황이었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떨어진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뭐 러시아도 인플레이션의 고통에 있어요. 근데 스스로 이제 꺾였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뭐 G7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우리들 모두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를 인내할 수 있을까? 서방의 국가들이. 그래서 유럽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치 유럽은 하나인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끝까지 해보자 라고 하는 놈은 요 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좀 살궁리를 해야지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상황으로 유럽이 분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직전에 나온 조사입니다. 이태리 아주 적극적이에요.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뭐 이게 자기 G7의 지위를 내려놔야 될 판이에요. 이제 어떤 날이 올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 동유럽에는 루마니아가 너무 과다하게 대러 제재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요구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도 서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의 갈등, 동유럽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폴란드와 그 머뭇거리고 있는 루마니아 사이의 갈등, 이런 구도들이 결국 유럽의 분열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는가? 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는 종언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30년 잘 살았어요. 30년. 미국이 인플레도 없이 값싸게 잘 먹고 잘 놀았어요. 미국이. 값싸게 정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담론을 내걸고 구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에 진군을 해 들어가서 한마디로 후려치고 돌려치고, 그래서 그 국가들의 GDP를 2분의 1, 3분의 1 토막으로 만들어 버리고, 거기서 또 많은 그 방산업체와 또 에너지 관련된 업체들을 다 지분 늘려가면서 잘 살았던 시간이 30년이 아니었는가. 이걸 너무 푸틴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푸틴은 이제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이제 다극 체제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다극 체제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다극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신냉전 체제라고 하는 용어를 머릿속에 떠올리긴 하지만 그것은 아닐 수 있다. 미국의 뒤에 줄을 서고 러시아 뒤에, 중국 뒤에 줄을 서는 그 구조가 아니라 글로벌 단위에서 굉장히 다양한 중심축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극 체제를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아까도 우리 김창기 교수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었습니다. 유라시아의 이 대륙이 아주 역동적인 변화를 이미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걸 잘 읽어내서 그 북방과 남방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고리들을 잘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꽤 저는 그 긍정적인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아쉽게도 그게 다른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지난 정부에. 그거는 그냥 동남아, 이거는 그 구소련, 이렇게 사고를 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푸틴은 5년 전, 7년 전, 10년 전부터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하나의 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블라디바스톡 동방경제 포럼에 그 인도네시아의 이 VIP를 부르고 태국의 VIP를 부르고 이랬습니다. 인도의 VIP를 부르고 이렇게 정상들과 함께 블라디바스톡에서 남방 국가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좀 그걸 좀 모른 게 아닌가. 그래서 아쉽게 되긴 했지만 올해 중앙아시아가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김창기 교수님이 아까 키르기스탄에 또 많은 또 사람들과 함께 방문하고 갔다 오시기도 했는데, 저는 올해 그 한 중앙아 수교 30주년 요 해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윤석열 정부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미국과 이 서방이 주도하는 이 제재 체제를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서구의 프로파간다에 현혹돼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제재의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점을 가지고 신남방과 신북방을 연계하는 새로운 전략 구상들을 한다면 좀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도 그 지정학적 중간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끼어 있는 국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가, 이 국가가 지정학적 중간국 사이에 연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제가 보기엔 베트남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이고 몽골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과 함께 연대하는 미래를 좀 만들어낸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어요. 질의응답도 좀 받고 그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한 10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발표 내용이 대체적으로 러시아적인 방향에서의 어떤 경제에 어떤 대응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GDP가 차지하는 게 그렇게 GDP 측면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GDP가 작은, 그러니까 강대국들에 비해서 그 나라에 2개의 핵폭탄을 던졌어요. 스위프 결제 시스템 배제, 러시아의 위국 자산 동결. 지금 얼마만큼 이렇게 꼼지락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1867년 영국이 러시아를 봉쇄를 할 때 그레이트 게임 시대에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거든요. 그것도 720만 달러로. 우리도 만약에 러시아가 좀 어려워지면 그 서부 유럽이 아니라 연해주, 사할린, 쿠릴열도, 이 정도는 러시아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헐값으로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럴 때 우리도 한번 기회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짧게 코멘트. 네,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지표상으로 나타난 GDP의 관점에서만 보면 러시아는 우리가 이렇게 겁내거나 두려워할 존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맞고요. 그러나 그 지표로 표현되지 않는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오랜 시간 동안 제국을 운영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버거운 상대인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아까도 그 전직 외교관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직 외교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외교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공감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아마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푸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북한이 풀을 뜯어 먹어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그 옵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인이 자작나무 잎사귀를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러시아를 그 말씀 주셨던 그런 걸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강고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 러시아가 굉장히 위약하고 무력하고 이미 파국 어떤 상태로 갈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국가였다. 예전에 BBC가요 러시아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아니 도대체 이 정도면은 러시아에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군대가 다시 일어나고 러시아 국민들이 피켓팅을 하고 붉은 강자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카메라를 들이대봤더니 러시아인들이 이런 얘기를, 모라토리엄이 있었어요? 그거 잘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아요. 내일도 똑같고 뭐 이렇게 바뀐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상품 화폐 관계가 그 한 개인의 삶에 전적으로 투영되고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품 화폐 관계가.
이게 이제 앵글로색슨 쪽의 그 시장 경제 제와 전혀 다른 문화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제재로는 러시아가 굴복할 가능성이 없다. 저는 결코 러시아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러시아를 이해하는 어떤 그 다면적인 그거를 한번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 얘기를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니까 계속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아니면 뭐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와 있는 그 소식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언론인들이 국민들도 뭐 이게 결국은 끝난 거 아니야? 마지막 승자는 미국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시간의 문제일 뿐 어떻게 종전하고 이 판을 돌릴 것인가를 지금 미국은 고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사 소모전의 어떤 장기전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 얼마나 적게 내주고 이 전쟁을 끝낼지 그 생각하고 있겠죠. 예. 우리는 끝내는 시간은 9시입니다. 종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결국 누가 참고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종전이 될 만한 선행 시그널들이 혹시 어떤 게 있을지 혹시 글쎄 뭐 저도 그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원하는 그 입장들은 아까 김창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탈군사와 탈나치화부터 시작해서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고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 속에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겠죠. 저는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지배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그 버퍼존으로 남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래서 사실은 옐친 대통령 시기에도 아까 김창희 교수님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해석을 하시긴 했지만 저는 굳이 그럴 필요성을 그 당시에 느끼지 않았다.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그거 내나 뭐 우리로 얘기하면 전라도 충청도인데 뭐 수도권에서 그걸 갖자고 그냥 가서 금을 거놓고 해서 완벽하게 과거의 조약과 이걸 모두 투명하게 그 생각조차도 그들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정도로 그 시기에 다급했습니다.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경제 개혁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급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런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주권과 관련된 문제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없었다. 옐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나만 내가 술 먹고 뭐 밤낮 이렇게 했다고 나만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너희들도 한번 집에 불이 나봐. 불 나면은 무슨 짐을 가지고 나올지 니들 아니? 그냥 닥친 대로 가지고 나와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나만 탓하지 마라고 자기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기에 이제 유학을 했지만 한면에서는 공감이 가요. 그 옐친에 대한 어떤 저 나름대로의 평가도 있지만 그래 그때 정말 뭐가 뭔지 정말 알 수 없는 길을 갔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 딱 9시 됐는데 짧게 질문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질문보다는 두 가지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첫 번째는 그 러시아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했는데 아까 외환 보유고나 이런 준비했던 거를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푸틴이 아까 러시아를 다시 부활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중국하고 이제 하면서 그런 금융 체제나 다극 체계를 선언할 때 이게 생각보다 판이 커구나 하는 걸 다시 확인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강의 오기 전에 이쪽을 좀 보면서 성 교수님이 이쪽의 전문가라는 거를 좀 파악하고 페북을 들어가 봤는데 페북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내용을 좀 페북에다가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답하시오. 잘 그런 걸 잘 못해서요. 이렇게 빨리빨리 지금 거 잘 못한다고 집사람한테도 많이 야단 맞아요. 그래서 당신은 빨리빨리 못해. 그런데 제가 원래 공부했던 것도 이런 커런트 이슈는 아니고요. 역사하고 사상을 경제사와 경제사상사를 하는 사람인데 한국에 원체 이 러시아 전문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소환돼서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하는데
조금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 타이핑도 잘 느리고. 예,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정보와 관점과 이런 걸 그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좀 많이 공유해 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바람으로 그 이제 전달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짧게 코멘트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저에게는 늘 기쁨입니다. 특히 유라시아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 청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물론 저도 바깥에 가서 그 공무원들을 상대로 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그러긴 하지만 더더욱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선배님들은 제가 정말 제 청년 시기에 제가 너무너무 존경했던 선배들인데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제가 이렇게 그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크나큰 영광이었고요. 많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한국 사회가 좀 더 이렇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예. 이상으로 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